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머니 스캔들 에피소드 4.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그 트레이너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오. 모토이고요. 네. 가급적이면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좀 따라와 주셔서 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쇼킹 부켓 돈킹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트레이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정말 평범 그 자체인, 그리고 아주 무지한 불인이 중에서 한 명, 정말 금융에서도 1도 모르는 네, 제가 인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몇 번 해보셨잖아요. 네, 진짜 인정합니다. 완전 진짜 베이직 중에도 베이직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네, 없어. 저 같은 사람들 오늘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조금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처음으로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TV에서 첫 방송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혜인데요. 저는 아프리카 TV를 네. 잘 시청을 안 아, 그래요? 해봐서 네. 좀 생소하긴 한데 예쁘게 봐주시면 아주 재밌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돈 감각을 익히고 싶으신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채팅,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까지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저번 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 네. 저번 주에 또 제가 모니터를 해봤더니 제가 저번 주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네, 모니터를 해봤더니 애가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네.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저만의 착각이었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애가 잠깐 정신이 나가더라고. 왜 그랬을까? 이게요, 정신이 네. 나가는 것과 뭔가를 생각하는 건 그런가? 다른데 아마 네. 생각할 게 많으셨던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포장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아, 네, 제가 포장 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저번 주 거 한번 찝어가는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저번 주에는 네. 거의 그 건물의 면적 가지고 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건폐율과 용적률, 네. 즉 우리가 땅을 가지더라도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 위에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건폐율, 그리고 위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 이 두 가지인 건데요. 맞습니다. 그 개념 명확하게 살펴봤었고 네. 건폐율이 정말 거의 없이 지하로만 있었던 맞아요. 지중주택 한번 봤었고요. 네, 맞아요. 신기한 거. 네, 그리고 위에 올라간 용적률을 살펴볼 때는 네. 세 평에 지은 맞아요. 꼬꼬마 빌딩, 네,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그 네. 건물을 지으셨던 네. 안산구 벌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봤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아직도 재밌게 네. 벌 가지고 돈을 벌 수 맞아요.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네. 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에피소드 3 다시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네. 재밌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번 주가 또 그 3주 동안 저희가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조금 제일 뭔가 열정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나, 진심으로 뭔가 물어보지 않았나, 그런 네.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열의도 좋으셨지만 네. 약간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감각이 납니다. 아주 조금은 이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전에는 그냥 내려놓고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손목 들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익혀졌다. 네. 일단 3주밖에 하지 않았지만 네, 좋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또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도 저희는,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채팅창에서 이렇게 인사 올라오면 너무너무 막 반가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너무너무 보통 감사하네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보면서 이렇게 듣는, 진짜 공부하는 그런 제가 분들이 이제 많.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정말 강의를 잘하기로 유명한 그 김제동도 힘들어하는 오. 데가 이제 대구 분들이시래요. 오. 근데 저도 이제 대구 이제 아마 코엑스 같은 그런 네. 전시관이었는데 거기서 한 400분 정도를 모시고 강의를 했어요. 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팔짱을 딱 일단 끼시고 그래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 라는 그런 눈빛으로 네. 말 한마디 없이 표정 굳으신 상태로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을 했어요. 좀 재미가 없으신가? 자, 그랬는데 강의를 다 끝내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초집중이구나. 네, 그래서 뭔가
또 그 강의를 잘하지 않았어도 뭔가 박수를 잘 쳐주시는 매너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가고 이제 딱 나가는데 네. 그 얘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 정말 너무너무 집중을 해서 네. 뭐 한 두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에 네. 대한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느끼는 때였습니다.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근데 조금 강의할 때. 다릅니다. 그래 어떻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 생각나는 곳이 있다면 아니면 뭐 기업체라든지 조금 생각나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요. 이제 네. 저는 현대백화점을 이제 6군데를 거의 정규 강의를 제가 오, 했었는데 네네네. 그 중에 반응이 정말 뭐 초집중 거의 네. 혹은 눈에서 레이더가 나간다 오. 하는 곳이 네. 일산과 노원이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일산이랑 어디요? 노원. 노원. 네. 오. 이제 현대백화점이 뭐 많이 있지만 네. 제가 뭐 판교, 압구정, 그 다음에 노원, 일산, 신촌, 이대, 오. 신도림 뭐 이렇게 이제 네네네. 거의 다녀봤는데 네. 이분들이 그래도 좀 이제 그 집중도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가장 일반적인 서민들이 좀 사시는 곳이긴 해요. 그리고 아.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중에서도 맞벌이 비율이 가장 오. 높기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남편을 믿을 수 없다. 남편만 믿다가는 큰일 난다. 네. 뭔가 내가 가진 돈을 그 재테크를 활용을 해서 좀 많이 불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라고 하는 그 기본 마인드가 좀 있으세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이제 소득이 조금 네. 높으셔서 안정이 되어 있는 뭐 목동이나 판교나 혹은 압구정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뭔가 지역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뭐 어디를 이렇게 우위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신기하다. 관심도가 좀 다르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식을 얻는 것과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든 네. 해야지 이런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게 있네요. 네, 너무 근데 신기하다. 강사분들이나 네. 이제 저희 재테크해본 모든 네.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확실히 본인이 목적하는 바가 아주 뚜렷하거나 이제 강하게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네. 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본인의 사업이든지 혹은 재테크든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멘탈 관리를 하면서 계속 열심히 뭔가 네. 열정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이 재테크 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되고 내 돈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맞아, 계속해서 맞아. 공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멘탈 관리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셔서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멘탈 관리랑 이 열정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네. 목표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요. 이 삶의 이 모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인생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한참 재밌으실 나이 아닌가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이렇게 하나가 그래도 있으면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이게 막. 그쵸. 막 피를 그게 좀 끓게 하는 필요해. 뭔가가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이 머니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제 인생을 걸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사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 지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아주 네.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네, 좋습니다. 잘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에피소드 4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저의 부캐가 나름 이제 머니 트레이너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뭔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단에는 몸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한 개념으로서 경제 용어 혹은 재테크 용어 하나씩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좀 더 내용을 어렵게 가져가서 혹은 어렵지는 않더라도 우리 이 머니 스캔들에 딱 그죠. 부합하는 그래서 뭔가 너만 알고 있어 뭐 어. 아니면 상당히 좀 재밌을 만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책 속에는 일종의 체력 키우기인 건데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주식도 좀 떨어지고 부동산도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을 때 네. 뭔가 맷집을 막 이렇게 권투로 치자면 맷집을 막 네. 이렇게
건투를 찝찝찝찝 받아도 어. 내가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체력을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맞아본 사람이 좀 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좀 맞아봐야 이렇게 맞으니까 아프구나. 이거를 안다고. 좀 그럼 맞아 보셨나요? 아유, 세상이 날 자꾸 때리네. 인생이. 아유, 그렇군요. 하긴 요즘 뭐 말로 때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몸집을 좀 뭔가 탄탄하게 네네네네. 내 체질을 네. 탄탄하게 하는 이제 체력 키우기 오, 이런 네. 걸로 만들었고 그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책 읽기라고 생각을 오.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좀 꼰대처럼 잔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책을 읽는 것 이게 네. 정말 중요해서 맞습니다. 책 속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시간이 좀 길어서 네. 뭐 유튜브 방송 치고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방송처럼 네. 일반 TV나 이런 매스컴 방송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지겹더라도 뭐 혹은 힘드시더라도 이제 엉덩이 탁 붙이시고 네, 라디오 듣듯이 네. 진행을 들으시면 아주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가 조금 안 지루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집중하다 보면 궁금한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툭툭 던지세요, 그냥. 뭐 이거는 무슨 말이죠? 되게 기본적인 거더라도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도 좋고 조금 생각나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어떻게든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트레이너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에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네요. 이럴 때 백승혜 대표님이랑 같이 기본을 더 탄탄히 공부하면 준비해야겠어요. 그리고 햇살님께서도 네. 오늘 강의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강의는 아닌데 네. 강의로 받아들이시네요. 강의죠. 아,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무료 강의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는 합니다. 네. 다만 좀 쉽고 재밌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네.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스트레칭,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전월세 전환율. 오, 네. 네네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근데 항상 설명드리지만 끊으면 돼요. 글자 하나하나를 단독으로 네. 끊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저 단어가 네. 그러니까 저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니까 자, 전세와 네. 월세가 있어요. 네. 우리는 보통 집을 구하고자 하실 때 네. 집을 구하고자 하실 때 동키님은 전세로 주로 좀 살아보셨어요? 아니면 월세로 살아보셨어요? 보통 월세. 월세?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집을 많이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군요. 처음 알아봤던 집이 월세였고, 뭐 네. 집이 뭐 막 옮기면서 그러지 않았어서, 네. 부동산은 사실 많이 가보질 않았어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네. 좀 사회 초년생일수록 혹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으신 미혼일수록 월세를 좀 많이 사시는 편이에요. 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전세를 생각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네. 딱 결혼을 앞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좀 더 빨리 그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직장 생활을 빨리 했던 사람들보다 자산을 더 빨리 형성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계기가 바로 내가 집을 구하려고 갔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월세로 살 거냐, 전세로 살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집을 사버릴 거냐.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인 건데 네. 그걸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재산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집을 빌리시는 분들은 전세와 월세 이렇게 두 개의 네. 그 큰 방법이 있을 거니까 이 두 개를 뭘 더 많이 하지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네. 바로 전세 제도예요. 아, 우리나라에만 네. 있는 거예요? 오.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을까 좀 독특하죠. 네. 자, 다음 한번 이미지를 보실 건데요. 네. 자, 우리는요 보통 네. 이 전세라고 하는 개념이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보증금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계속 혹은 뭐 임차료를 내면서 있을 네. 건데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네. 함부로 내주는 일이잖아요. 그쵸?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또 월세를 안 내면 어떡하지? 하고 좀 불안할 거라서 돈을 나한테 일부 좀 맡겨놔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증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임대를 할 때 네.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데요. 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전혀 없는 형태, 그걸 바로 전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세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원래 임대에는 아. 보증금과 월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보증금만 있으면 우리가 그 상태를 그냥 전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반대도 있겠죠. 네. 반대는 보증 금액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월세만 있어요. 자, 요런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깔세라고 합니다. 깔세. 깔세? 네, 깔세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자, 깔세는 주로 누가 많이 이용을 하느냐면 왜 그 지하철을 나왔는데 정말 지하철역에서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그곳에 뭔가 공실이 생기는 것 같더니 갑자기 속옷 가게가 열린다거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네네. 막 갑자기 침구류 같은 거. 그런 거 일회용품을 갑자기 맞아. 그 다이소에서나 팔 것 같은 뭐 천냥 뭐 이런 애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런 것들이요 대부분 깔습니다. 공실 기간을 활용을 해서 주인 입장에서는 공실 기간 동안에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그렇게 잠깐 빌려줄 거기 때문에 굳이 보증 금액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월세만 내줄래? 라는 개념으로 그냥 깔세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 뭐지? 정식 단어인 거 맞죠? 아니요. 정식 단어라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일명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일명 깔세. 네, 그냥 일명 깔세. 깔세. 부동산 용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왜 우리 뭐 옷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쓰는 은어들 같은 게 있고 또 뭔가 부동산 쪽에서 약간 은어 같은 게 있는데 얘도 깔세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식 분야에서 명칭보다는. 쓰여지고 있는 어떤 네. 하나의 명칭.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깔세 이게 뭐지라고 하면 전세 반대 개념인 보증금이 하나도 없고 월세만 있는 형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에 대한 개념이 전세, 월세, 깔세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네. 근데 오늘 굳이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왜 들고 왔느냐면 시장 분위기가 요즘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듣고 있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 두 번째가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어찌 보면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릴 인플레라고 하는 이제 책 얘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좀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은 거래가 없고 뭔가 부동산이 살짝 차가운 느낌이지만 2020년도 7월 달에 그 새롭게 시행이 됐던 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임대차 3법. 3법이니까 3개에 대한 법이겠죠. 법이 하나, 둘, 3개가 나온 건데요. 그 중에서 요 하나가 뭐냐면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은 좀 어렵지만 무슨 개념이냐면 전세든 월세든 제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만료되는 시점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미지가 보증금은 5억이고요. 월세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세 5억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5억이라는 얘기는 그 집은 얼마나 할까요? 5억보단 비싸겠죠? 보통 한 몇 %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살려면?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요즘 비슷하지 않나요? 매매가하고?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 5억이라고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전세로- 전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던데. 아, 물론 그러기는 해요. 네, 그 느낌은 또 아시네요. 월세 살고 계셔도. 네. 자, 이렇게 전세 금액이 보통은 5억이란 얘기는요. 네. 매매 금액의 한 50% 정도가 적정한 선이에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네. 서울권은 50%가 적정한 수준이고요. 네. 경기권은 약 60%, 그러니까 조금 한 10%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인천이라든지 지방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요 전세가율이 뭐 80%까지 치솟는 곳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가 높은 지역들이 있고 네. 아닌 지역이 있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매매 금액하고 전세 금액이 거의 비슷하면 네. 차라리 집을 사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매매가 막 일어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집을 막 자주 살려고 하나요? 지방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집이 있고 어디 할까요? 전라도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면 좀 더 잘 팔리거나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당연히 서울. 당연히 서울이죠. 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뭔가 잘 안 오를 것 같고 잘 안 팔릴 것 같죠. 네네네. 자,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지방 발령을 받았어요. 네. 자, 그럼 집을 사서 가실래요? 전세로만 가실래요? 그럴 때는 이제 잠시. 그쵸. 네. 전세 차라리 그쵸. 하겠죠. 전세는 100% 거의 돌려받으니까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많고 대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서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지금 8억이라고 하셨는데 보증 금액이 뭐 5억이면 매매 가격은 8억 네, 정도라고 요 얘기를 정도는 하시는 거죠? 한 65%, 70% 이렇게 좀 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음. 아마 그 네이버 부동산 앱을 열으셔서 네.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데가 많지 않고요. 오. 대부분은 한 50%뭐 이렇게 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적어도 집값이 10억 정도는 하는 거예요. 10억.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제가 이 전월세 그 전환율을 왜 들고 나왔느냐면 네네네. 아까 금리 인상 부분이 있다고 했고 네. 또 어렵지만 임대차 3법이라고 네. 하는 게 2020년대 발령이 돼서 네. 갱신권 말 그대로 지금처럼 전세가 5억이었는데 다음 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네. 전세가 얼마로 올라가느냐면 7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7억이 된 거예요?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집값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집값이 14억 정도로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왔으니까 전세가도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7억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2년 동안 전세를 살고 이제 계약을 뭔가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 딱 됐는데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네. 2억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 돈에 맞춰드리거나, 그죠? 아니면 그 돈을 맞춰줄 수 없으면 네. 계약을 종료하고 저는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다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 그 동일한 지역에서는 제가 있을 곳이 없고 다시 전세 5억인 좀 더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집값이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꾸준하게 가격이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네. 저는 2년마다 아마 계속 이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에서 뭘 줬느냐면 2년밖에 못 살고 나갈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한 번 더 연장하도록 준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조건으로 인 거죠. 가격이 올랐는데 연장만 하면 뭐예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 2년 전 금액, 말 그대로 보증금 5억에 그대로 살도록 해줄게. 이게 바로 갱신권이에요.
갱신한다라는 거죠. 그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 그런데 이 법이 언제요? 2020년도 7월 달에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년이 지났죠. 그렇죠? 이제 2년이 다 지났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전세가 만료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네? 한 번 썼잖아요. 네. 연장을 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연장을 한 번씩은 다 하셨겠죠. 아.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갱신권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한 번만 한 쓰는 거예요? 번만. 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야 8월 되네요? 달부터 다시 전세가가 높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나름 좀 비수기라고 하는 요런 분위기까지 혹은 금리 인상 요 분위기가 같이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은 차갑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즉 8월을 지나서 이렇게 전세가 갱신권을 쓰고 난 물건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전세 다 오른 금액은 상태. 네, 7억으로 될 거다. 아니 제가 이제 뭐 버스 타고 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뭐 TV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네네. 나와 있는 거에 이게 헤드라인 뉴스 같은 거 지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뭐 8월에 뭐 좀 부동산에 대해서 막 이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작용을 크게 하게 되면 전세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고 당연히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 어떻게 됐죠? 아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도 따라붙었지만 네. 반대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네.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집값을 매매가가 오르는 거를 그거는 그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나요?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뭐가? 정해진 건 없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놓으면 돼요. 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 금액에 사줄까요?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시세가 10억인데, 14억인데, 20억에 내놨어요. 자, 그러면, 저거는 너무해.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가라고 불러요. 호가. 호는 뭐냐면, 불을 호 하는 네. 거 있죠. 네. 불을 호인 거예요. 네. 한자로 치자면. 네네네. 그래서 그냥 내가 부르는 금액이라는 뜻에서 호가라고 합니다. 오.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시장에는 당연히 실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실거래 가격도 네. 존재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른 호가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최대한 뭐 그냥 낮게 불러서 팔거나 이런 경우도 자,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금매가라고 하죠. 금매가? 나 되게 급해. 뭔가 급하다.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 매매 가격이 있는데 네. 나 급하니까 네. 빨리 좀 팔 거야. 네. 그래서 좀 싸게 줄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금매가, 매가, 호가. 네. 요거들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네. 이미 부동산을 거래해 보셨거나 네.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정말 부동산에 난 관심 1도 없었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우실 수 그쵸, 있어서 그쵸. 좀 차근차근히 네. 용어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 8월부터요. 네. 서울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뭐 평균 가격 한 30평대가 13억 정도쯤은 하기 때문에요. 네. 다 전세가가 최소 7억은 할 거예요. 음. 자, 그러면 2억이 올라가 있을 텐데 그 2억 우리 통장에 늘 있죠? 네. 여유자금으로 늘 통장에 한 2억씩은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자,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받는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도 똑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텐데 이게 지금 DSR 말 그대로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당연히 7억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음 도표 한번 볼까요? 네. 이건 거죠. 2억이 늘어났는데 네. 그거를 전세 보증금으로 낼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월세로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요. 네. 솔직히 동킹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2억을 한 번에 누군가가 딱
내 통장에 꽂아주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한 40만 원씩 한 달마다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2년 동안? 계속 주는 게 좋은 건가? 40만 원씩? 아, 이거 한 번에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지 않나요? 한 번에 받으면? 2억 가지고 내가 네. 뭔가를 할 수 있잖아. 네. 나 사업 자금 필요했는데 그거 갖고 해볼까? 아니면 뭐 아이들 유학 보낼 거였는데 유학 한번 보내볼까? 뭔가 네. 목돈이 들어오면 40만 원씩 곱해서 1년 해봤자 5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전세를 줘도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1,000만 원을 통장에다 뚝 띄워놓고 네. 1억 9천만 원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유용하게 쓰다가 돌려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전세를 훨씬 더 사람들이 좋게 봐요. 그만큼 내가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훨씬 커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주인들이 애초에 전세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월세가 늘어나고 있느냐. 네. 그러면 주인들이 2억을 포기하고 네. 월 40만 원 받는 걸 선택한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DSR, 말 그대로 본인의 신용, 연봉에 따라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문제에 있는 거고요. 네. 또 주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최근에 세금을 너무 많이 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세금을 1년에 작게는 몇백만 원 내는 사람, 많게는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집 한 채만 있고 은퇴를 해서 딱히 들어오는 돈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집값은 올라서 너무 행복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금을 낼 돈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커다란 월세 수익은 아니지만 네. 내가 1년의 생활비와 그런 세금 내는 정도로는 괜찮겠네? 그리고 그대로 전세가를 5억으로 그대로 가기에는 뭔가 아쉬운데 네. 올려는 받아야겠는데 그래? 그럼 차라리 월세로 받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월세를 막 선호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이해관계와 시장의 문제점이 딱 맞닥뜨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네요, 여러 가지 네,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하반기에는 월세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날 수 네. 있겠죠. 충분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2년 전에 한참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네. 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얘기를 이미 다 그때 법이 생겨날 때쯤에 다 얘기를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머니트레이너 왜 오늘 2년 뒤에 다시 꺼내느냐? 네. 바로 요 개념이 8월 달부터 네. 다시 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처음에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나왔을 때 미래가 이렇게 될 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져 그렇게 임대차 3법이 나온 이유가 전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건가요? 그럼요. 그래도 2년을 유예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당시 2020년도에 맞닥뜨렸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유예해서 갱신권을 한번 쓸 수 있게 해준 거고 사람들도 그 사이에 그럼 뭘 할까요? 돈을 모으겠죠. 그렇게 버퍼링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도 상황이 이제 2022년도 8월 달에 다시 재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022년도 8월쯤에 이제 다시 어떤 사람이 이제 월세가 아닌 전세로 들어가면 또 이제 한번 갱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도? 이제 요 법이 좀 바뀔 바뀌어요? 수 있어요. 아. 근데 현재로서는 내가 새롭게 들어가면 다시 갱신권을 쓸 수는 있죠. 네. 근데 이게 개인들의 소유권을 너무 좀 심각하게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민원들도 있다 보니까 법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딱 2020년도 한정판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쓴 거네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네. 잘 네. 그 날짜가 딱 맞으셔서 그러니까. 쓰신 분들은 너무나도 좀 해피하셨고요. 그러게요.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이미 전세로 오른 거를 이제 좀 네, 그대로 돈을 마련을 하셨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네. 월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전세가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월세로 바꿀 건데 보증금 5억을 다 월세로 바꿔도 될까요? 5억을 월세로요? 자, 요건 또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네. 만약에 5억을 모두 다 전세로 바꿔버리면요. 네. 월급이 한 200, 300 네.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월세 내다가 끝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저 네. 5억을. 예.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이 생긴 이유는 전세 금액을 뭘로? 월세로 네. 바꿀 때 너무 아. 큰 비율로 바꾸게 되면 또 역시나 서민들에게 부담감이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높지 않게끔 제한해 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면 네. 네, 늘어난 보증 금액을 어쨌든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네. 전월세 전환율은 너무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한을 두려면 네. 이것조차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입니다. 다음 볼게요. 네. 자, 이 전환율의 법칙은 뭐냐면 기준금리. 최근에 기준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준금리 플러스 네. 무조건 가산, 즉 플러스 되는 게 2%인 거예요. 이걸 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계속 변동일 거고 금리는 변동일 거고 그냥 플러스 2% 이상은 올리지 마 이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뭔가 제한을 뒀다고 했으니까 네. 원래는 더 높은 뭔가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럴 것 같죠? 네. 원래는요. 보통 저희가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네.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을 할 때 네. 10%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네. 월세로 바꾸면 네. 월 10만 원 정도 꼴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거죠. 기준이. 근데 지금은 금리 플러스 2%니까 네. 저 법이 나왔을 당시 2020년도는 지금 몇 프로예요? 0.5%. 네, 0.5%죠. 네. 0.5%인데 0.5%에다가 2%만 더했으니까 2.5%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2.5%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2억 곱하기 2.5%만 하면 네. 되니까 비싸지 않죠. 지금 비싸지 숫자 않을 나오니까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네. 뒤에 계산을 제가 해놨으니까 네네네. 뒤에서 그냥 제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것만 기억하세요. 수학이 약해가지고. 예. 금리에다가 2%만 더 더하는 거구나.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 8월 달 정도가 되면 네. 금리가 지금 현재 1.75인데 오. 또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1.75가 되면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네. 몇 프로로 올라가게 돼요? 전환율은? 1.75가 되면 2%를 더해야 되니까 3.75%. 네, 맞아요. 3.75로 올라가죠. 네. 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네. 만약에 한 8월달 정도에 네. 하반기에 네. 지금 미국이 굉장히 크게 빅스텝 크게 금리를 올렸다라고 해서 네.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금리를 한꺼번에 이제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낮으면 네.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돈을 묶여놓기 위해서는 금리를 많이 줘야 되겠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2.5%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고 네. 최근에 이 전망치를 조금 더 올려서 3%까지도 예상을 진짜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월세 전환율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표를 다시 보시면 네. 2.5%일 때 네. 몇 프로까지? 4.5%. 2%를 더하니까 와. 네, 4.5%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 월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계산을 우리 동키님 머리 아프시지 그니까요. 말라고 계산을 이게 해드렸어요. 답이 나와 있어야지. 네, 맞아요. 행복하시죠? 네. 저도 수가 되게 약해요. 자, 한번 차근히 볼게요. 네. 우리 2020년도 기준이 네. 0.5%였으니까 네. 전월세 전환율은 2.5%였어요. 네. 자, 그러면 2억 곱하기 2.5%니까 네. 연 임대료는 500만 원인 거고요. 네. 이걸 12달로 나누니까 월 41만 6천 원 정도예요. 자, 그러면 내가 2억을 보증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네. 한 41만 원 정도 월세를 주시면 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네. 월급들을 받으실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1.75가 되면 연임대료는 750만 원이 되는 거고 월세가 6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41만 원 내던 것이 62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약 2.5%까지 오른다고 하면 4.5%가 전월세 전환율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연 임대료는 900만 원이 될 거고 월로 나누면 7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비율은 꼭 2배는 아니지만 네.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이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 3%가 된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거의 뭐 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보증금 5억은 이미 가 있고. 네. 근데 이 보증금 5억에 네. 월세 한 100만 원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월급 한 300에서 한 600 정도는 버니까 네. 뭐 그중에 100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애초에 보증금 5억이 전세자금 대출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80%까지도 대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2억 5천 정도까지는 대출이신 거고 그거에 따르는 이자를 이미 내고 있는데 이게 월세까지. 다시 더해지는 거죠. 부담이 그래서 엄청 커지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가볍게 볼 문제는 진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네. 하반기 말 그대로 8월 달 이후에 전세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고 네. 또 월세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며 또 그 월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을 만한 이자는 네.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좀 추정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 진짜 여러분 방송 보시면 이거 진짜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진짜로.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신처럼 우리가 네. 미리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알 길은 없죠. 네. 그런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장 예측이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과 같이 흘러갈 것이고요. 아무래도 월세에 대한 비중이 너무 이렇게 또 비싸지면 네. 결과적으로는 전세를 좀 선택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그리고 저렇게 금액으로 보니까 진짜 너무 느낌이 다르시죠. 이게 그냥 전월세 전환율 뭐 4.5% 되는 네. 거예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뭐 네, 감이 잘 안 이런데 잡히는데 갑자기 나보고 75만 원 월세래 그러니까 하면 느낌이 확 오죠. 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많이 내게 되면 사람들은 뭘 줄이게 될까요? 월세를 많이 내게 되면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은 고정돼 있는데 제가 생활비, 즉 네.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이 월세가 늘어나면 네.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다른 소비를 그쵸. 줄이겠죠. 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서는 소비력이 좀 떨어지는. 오, 진짜 네. 뭐 하나가 그냥 오르니까 그냥 온 게 다 뒤죽박죽 되네요, 진짜. 그렇죠.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시장은 서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네. 있다 보니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네. 어떤 하나가 변모가 되면 계속 상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서로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끝나고 뭐 지금 그 인천공항에 네. 하루 몇 명이라 그랬더라? 제가 수가 좀 약한데 뭐 10,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엄청 그랬나? 많이 지금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진짜. 해외여행을 네. 엄청 가고 계시대요. 네,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 당분간은 보복 소비를 할 수 네.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하반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력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얘기들이 현실 자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 네.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근데 조금 다른 질문이긴 네, 하지만 좋아요. 애초에 지금 뭐 기준 그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점점 어쨌든 오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을 조금 묶어두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많이 오른다고 지금 아까 하셨으니까 미국은 대체 왜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요거 오늘 책 그래요? 소개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할 그러니까 건데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네, 보면 그냥 영향을 받으니까. 원인 하나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유동성? 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유두리하고는 다른데? 왔다리 갔다리. 맞아요. 왔다리 갔다리. 유동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말 그대로 네. 자금이 네. 크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통 네. 숨어져 있는 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내가 장롱에다가 넣어놨어요, 돈을. 네. 혹은 통장에도 넣어놨어요. 네. 이런 돈들은 잠자는 돈이죠. 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금리가 너무 낮거나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돈을 꺼내서 뭔가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혹은 부동산도 사고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이 멈춰 있었던 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걸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금리가 낮은 상황도 있었지만 네. 뭐가 있었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들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 즉 있는 돈이 그대로 움직인 것도 있었지만 네. 없는 돈까지 만들어서 찍어서 시장에다 뿌렸어요. 자, 그러니까 시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엄청나게 많죠. 경제를 살리느라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또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사업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까 봐 금리를 낮춰준 거거든요. 많이 움직이라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될 돈도 움직여. 없는 돈도 찍어서 내놨어. 네. 자, 이거를 이제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돈을 찍어서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라고 해서 막 뿌려댔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시중에 많겠죠. 자,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어딘가로 적정 수준으로 돌리려면 돈아 들어가 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 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금리가 낮았으니까 돈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려면 다시 은행으로 돈을 돌려보내려면 금리를 올려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을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즉 은행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어찌 보면 그런 어찌 보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이었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거기도 연쇄 작용을 일으킨 거고요. 자, 그런데 미국은 돈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빨리 더 많이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금리를 그냥 빨리 올려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빅 스텝은 뭐예요? 발을 크게 벌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금리를 또 야금야금 올리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자금이 천천히 사라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매도 빨리 맞자. 빨리 맞는 게 낫지 않겠니? 껑충 그냥. 그래서 그냥 금리를 천천히 0.5%씩 올릴 걸 그냥 한 번에 3단계씩 올려버리는 거예요. 금리는 보통 0.5% 정도씩 올리니까 3단계 그러면 거의 0.75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0.5. 그래서 우리나라도 4월 달에 0.5%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을 했지만 말 그대로 저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시중으로 내보낼 때 하는 일인 거고 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은행으로 돈을 돌려보낼 때는 금리를 올리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왜 시장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시중에는 네.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막 쓰고 있으니까 지금 막 네. 쓰고 나만 있는 돈이 없지 돈은 많아. 딴 사람들은 참 많아. 누구나도 그 진짜. 얘기를 하세요. 나만 돈이 그러니까요. 없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나만 돈이 없는 게 네.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돈이 없어. 대체 누가 쓰는 거지? 대체 누가 그러니까 쓰는 나와 거죠, 내 여러분? 친구를 뺀, 내 지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늘 부자더라라는 거죠. 진짜. 아우, 현타 오네요. 아우, 세상에. 네. 자,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네. 여러분들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음. 나는 뭐 전세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네.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네. 이게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네.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다시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도 영향을 와. 끼치고 그게 다시 각 가정의 소비에까지도 영향을 이야.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부 차원에서 가지고 진짜.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또 듣다 보면 네. 반복해서 또 듣다 보면 네. 그런 거구나 하실 수 있어요. 네. 좀 이제 뭔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왜 대체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이렇게 현상들이 돌아가는지. 네. 그냥 단순히 맞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왜 올라? 이렇게 되면 누구 적으라고 올라?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타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결국에는 좀 코로나 영향도 좀 크고 어쨌든 근데 금리는 어쨌든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뭐가 없어도. 네. 당분간은 좀 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1.75%는요. 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네. 이미 그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금리가 오른 게 아니고요. 네. 정상화된 거예요. 정상화. 다시 정상화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여태 동안 적어도 한 7, 8년 이내에는 이렇게 금리가 높았던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높아도 되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내성이 생겨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우실 수는 있죠. 네. 아이고 참 길게 그래도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네. 전월세 전환율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누가 대체 돈을 버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요? 이렇게 뭐 금리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고 뭐 전세금 올라가면 결국에는 단순하게만 누가 얘기해 가장 볼까요? 이익일까요?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그 시절에 뭔가를 사셨던 분이 다 돈을 버셨어요. 주식을 샀으면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부동산을 샀으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코인을 샀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었고 네. 금을 샀다면 금으로도 벌었고 그런 거죠. 무언가를 크게 네, 뭔가를 샀다면. 네. 네. 씁쓸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기간에 무언가라도 네. 내가 샀다면 네. 돈을 버신 거고요. 네. 올라간 단계마다 늦게 하셨다면 수익은 좀 작았겠지만 그래도 수익은 있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네. 우리 섹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섹션은 네. 트레이닝이에요. 본격적인 몸 만들기인데요. 네. 근데 벌써 지금 네. 이 전월세 전환율 공부하면서 이미 굉장히 많이 불타올랐어요, 지금. 그래요? 오늘 약간 스트레칭 느낌이 아니라. 아니죠. 네. 굉장히, 나 세상이야, 왜 이렇게 됐나. 약간 현타까지 오면서. 저 살짝 동키님 네. 눈치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요? 이해하시려나? 이해했어요. 어렵나? 뭐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네네. 제가 네. 아주 설명을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설명 쏙쏙 돼요.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쵸? 네. 네, 요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정말 검증받은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이 정도는 제가 제 자랑을 해도 네.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채팅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제 두 번째가 본격적인 트레이닝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제목이 네. 참 자극적이에요. 자, 이름이 뭐냐면 네. 지하철역 이름 매각이에요. 네. 뭐죠, 이게?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제가 동킹님한테 어떤 제안을 할 거냐면 네. 지하철역을 한번 사볼까요? 지하철역을요? 지하철역을? 역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지하철역 이름에 네. 동킹이라고 넣고 싶지 않아요? 오. 그럴 기회가 있다면 해보시고 싶으세요? 그럼요.
돈만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진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우리 이미지 한 번만 봅시다. 네. 자, 최근에 네. 가장 그래도 마지막에 네. 지하철 공사에서 그 매각을 한 곳이 어디냐면 네. 을지로 3가예요. 그래요? 2호선. 네? 자, 이 2호선의 이름을 누구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 자, 을지로 3가에 네. 이런 거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안내 방송이 쫙 네. 나올 거예요. 응. 다음 역은 을지로 3가, 을지로 3가역입니다. 네. 을지로 3가 하고 뒤에 동킹역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샀다면 네. 을지로 3가 머니 트레이너 역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솔직히 그 역을 네. 내가 내리는 사람 말고 네.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 모두가 그 말을 한 번에 듣는 그쵸? 거예요. 물론 요즘은 에어팟 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지하철에서 뭔가를 소음을 그냥 애초에 차단해버린 분들이 너무 많지만 네. 뭐 소리를 안 들었더라도 네. 내가 지하철 입구를 지나갈 때 네. 계단을 올라갈 때 네. 그때마다 다 볼 수 있는 거죠. 홍보가 엄청 되는 거네요. 홍보 엄청 되겠죠. 오. 자, 그래서 지하철역 이름을 사실 수가 있어요. 오. 자,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거는? 이거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푼 돈으로는 절대 못 살 거고 몇 억? 몇십억? 몇 억 정도 돼야 되나? 맞아요. 자, 이게 또 얼마인지 지역에 따라 다른가? 네, 얼마인지 한번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와, 네. 8억? 8억 7,400. 이야. 자, 이걸 누가 낙찰을 받았느냐면 신한카드가 낙찰을 받았어요. 와. 자, 그런데 제가 네. 이 을지로 상가역의 이름을 샀어요라고 네. 얘기하지 않고 네. 낙찰을 받았어요라고 했어요. 경매? 경매인가요, 이거? 오. 말 그대로요, 입찰을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최저 금액을 딱 정해놓고 네. 예를 들어서 2억 이상의 사갈 사람은 사가. 오. 대신 위에 리미티드는 없는 거예요. 오. 얼마를 불러도 좋은 거예요. 오. 네. 자, 그래서 입찰 끝에 네. 네, 경쟁 끝에 오. 누가 받았느냐면 신한카드가 이야. 8억 7,400만 원에 받아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을지로 상가역을 내가 에어팟 프로를 틀고 있지 않다면 네. 네, 을지로 상가 신한카드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거 나오는 일지로 거죠. 삼가는 없어지지 않고 네. 있긴 있는 거예요? 요게요, 을지로 상가 이름을 아예 신한카드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부호 이름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을지로 상가 밑에다가 부기명 신한카드하고 가로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 이름을 안내 방송에서도 해주고 또 어딘가에는 네. 표시를 해줄 거니까요. 네. 자, 그럼 어디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미 바뀌었구나. 네. 자, 보시면 아예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도 네. 을지로 상가 신한카드 이렇게 써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에도 을지로 상가 신한카드라고 다 써 있는 저 거죠. 완전 그냥 8억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거? 자, 그런데요, 역의 이름을 네. 아주 오랫동안 주는 건 아니고요. 또 그죠, 평생 기간이 있는 거예요? 평생인데 8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네, 요게 기간이 있습니다. 네. 3년만? 3년? 네, 3년만 요 금액 8억 7,400만 원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지금 개찰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8억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네. 우리 지하철 타면 네. 요즘 막 그 광고판이 네. 뭐 엄청나게 돌아가요. 진짜. 네. 막 완전히 그 대형 TV만 하는 맞아요. 갑자기 탑건 광고가 강남역 가면 장난 아니거든요. 번쩍번쩍하잖아요, 네, 진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도배를 해놨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지하철 입구 계단 올라갈 때 조금만 이렇게 전광판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전광판에 저도 제 책 소개를 한번 해보고 네. 싶어서 네. 머니 트레인이니까 지하철이잖아요. 오. 그러니까 뭔가 지하철 탈 때 지하철 공부도 좀 하세요 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광고를 하려고 네. 그걸 알아보니까 네.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요?
뭐 한 1년 그냥 월 거의 한 100만 원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요만한 거에 그 정도인데 저렇게 엄청 크게 곳곳에 신한카드가 붙어 있다면 진짜. 너무 좋겠죠. 오. 그다음 또 이게 역마다 이 금액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낙찰이 돼요. 애초에 시작가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을 혹은 금액을 정할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호선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가격이. 오. 자, 예를 들자면 2호선에 네. 2호선에 제가 탔고 네. 홍대부터 뭐 예를 들어 저기 성수까지 가는 네. 거예요. 자, 근데 지하철에서 아까처럼 방송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내리실 역은 을지로 상가 신한카드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지하철 한 칸에 네. 한 칸에 몇 명이 타는지 아세요? 한 칸에요? 출퇴근 시간에. 한 칸에. 우리 정말 어깨를 막 이렇게 좁게 네.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코로나 50명? 시절에도. 5, 60명? 5, 60명? 더 많이 타나요? 그럼요. 아, 이게 이만큼이니까 100 몇 명? 거의 170명이 탄대요. 170명. 네, 그런데 코로나가 없이 정말 내 가슴 안에 다른 사람의 어깨가 들어올 정도면 네. 거의 210명까지 탄대요. 숨쉬입니다, 진짜. 네, 숨을 그냥 쉬어요. 노멀하게 200명씩 한 칸에 탄다고 하면 지하철 2호선은 10개 칸이니까 네. 거의 2,000명이 그 한 지하철 한 번 도착할 때 네. 있죠. 2,0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 지하철 2호선 한 량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하철 하나에서 네. 2,000명이 동시에 신한카드입니다를 듣는 거죠. 오호호호. 자, 근데 지하철은 한 번 지나가나요? 계속 거의 가장 빠른 시간대가 뭐 한 새벽 5시 정도 네.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운행을 네. 하니까 거의 20시간? 한 18시간 네. 정도를 운행을 하는데 오. 배차 간격이 2호선 같은 경우에 평균 5분에서 7분 정도는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5분에서 7분마다 2,000명이 계속 사용을 해요. 근데 내내 신한카드입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한 데가 있나요? 와, 그렇게 치면은 뭐 강남이나 이런 데도 엄청 비싸겠는데요? 그러겠죠. 여기가 8억 정도면. 네, 그래서 요때는 네. 을지로 상가만 나왔던 거고요. 네. 이제 강남역이 네. 입찰에 들어갑니다. 아, 근데 그거 왜, 뭐, 어느 역은 하고 어느 역은 안 하고 이거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하철-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그 있어. 지하철 얘네들이 맘대로 그냥 골라서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아. 애들하고 네. 위치가 좀 되는 애들하고 하겠죠. 그럼, 아니, 궁금한 게, 그럼 예를 들어, 을지로 3가역에 신한카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없는데, 할 수도 있나? 날카로워지고 있다니까. 네, 맞아요. 야, 저 이게요. 쓸데없는 질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을지로 상가에 네. 아까처럼 머니 트레이너 역입니다. 이렇게 네. 내가 하고 싶어. 네. 안 돼요.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돼. 네,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갑자기 을지로 상가, 방문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상상을 웃기잖아요.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공공성을 좀 낄 수 있는 아. 공공기관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이 지금과 같이 은행이라든가 혹은 좀 대기업체 뭐 요렇게 좀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킹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 을지로 상가, 즉 말하자면 네.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 역의 반경으로부터 네. 1km 이내에 아, 있는 1km 회사만 이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선권을 좀 더 준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하철이 누구나 쓰는 네. 대중교통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대중교통 시설의 이름을 함부로 돈을 받고 팔면 네.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제한을 좀 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는 지하철이 이렇게 역 이름을 판다고 했을 때 네. 야, 돈독이 올랐구나. 공공기관도 그러게요. 돈독이 올랐구나. 정말 광고판 팔고 이제 역 이름도 파는구나. 솔직히 약간 그런 생각이 더 네네네.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하철 공사는 네. 왜 이렇게 역 이름들을 요번에 약 50개를 팔 거라고 해요. 기존에 지금 팔았다가 네. 만료가 되는,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는 네. 얘기겠죠.
3년이 지나서 만료가 되는 8개 역하고 새롭게 선정을 한 42개 역을 해서 총 네. 50개 역을 지금 입찰 공고가 붙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오. 6월 7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아마 한참 검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겠죠. 네. 자, 그럼 왜 팔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팔아. 이렇게 함부로 팔아도 돼요? 그러게요. 왜 팔지? 돈이 없나? 왜 팔아요? 오,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돈이 없어서 파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어머나. 근데 돈은 왜 없을까요? 지하철 공사가 돈이 왜 없죠? 왜 없을까? 사람들이 안 타나? 많이 타잖아요. 근데 대중교통. 네. 자, 네. 왜 이렇게 갑자기 팔게 되었는지. 네. 이유는요. 네. 만성적인 적자 요인이 좀 있어요. 오. 네, 만성적인 적자 요인은 네. 가장 최근에 네. 이렇게 좀 지하철이 적자를 내기 시작을 네. 한 거는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죠. 안 돌아다녀서. 그럼요. 못 돌아다녀가지고. 다 재택근무하면서 네. 진짜 지하철이 네.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쾌적했고요.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네. 제가 일산에서 강남역까지 네. 그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 네.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네. 노멀하게 1시간 반 정도가 네. 걸리는데 그때는 30분이면 갔어요. 정말 1도 안 막혔어요. 와. 그래서 정말 차를 갖고 다니기 너무 행복할 정도로 네. 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기 네. 때문에 차를 갖고 다니지 않고 지하철을 주로 이용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네. 최근 한 2년 정도 네. 좀 크게 적자가 났고요. 네. 그걸 또 떠나서 만성적으로 적자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지하철 요금 얼마 내세요? 지하철 요금이요? 응. 거의 맨날 환승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환승. 네. 환승하면 뭐 한 500원 정도 더 플러스가 되죠. 그쵸. 네. 기본 요금이요. 500원인가? 200원? 1,350원인가 그럴 거예요. 저기 학생용이 100원인가 150원이 좀 네. 싸고요. 1,150원인가 네. 그렇고 성인 일반 기본 요금이 네. 1,350원인가 그래요. 이거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갑자기 네. 뭐 1,200 얼마일 수도 네. 있는데 아무튼 1,300만 원, 1,300원대예요. 1,300원 정도? 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인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옛날에 한 100만 원 정도 올리고는 그 네. 뒤로는 거의 지금 7년 동안 올리지 않았대요. 아, 100원 오르고? 100원 정도 올리고는 네. 정말 그 뒤로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대요. 그랬나?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2015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되고 주식이 동학개미들의 힘에 의해서 막 정말 그 기본적인 코스피 지수도 엄청 올라갔고 네. 또 금 가격도 엄청 올랐고 네. 물가도 올랐는데 하물며 커피 가격도 올랐는데 지금 우리 보통 커피가 1,000 얼마짜리 있나요? 거의 없죠. 없죠. 네. 정말 싸게 뭐 저렴하게 제공하는 네. 데가 한 2,500원? 맞아요. 2,800원이란 말이에요. 네.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돼요. 근데 버스는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지하철은 안 올랐구나. 네, 지하철은 이제 아무래도 대중교통의 가장 바로미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올리기 정말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소주 가격, 라면 가격, 그 다음에 또 뭐를 못 올리게 하더라? 그 지수가 가장 그 민생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어떻게 소주도 민생 가격이 될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소주 판매량이 워낙에 많아서 소주 가격도 함부로 못 올려요. 또 라면도 마찬가지. 네. 그런데 지하철 요금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금액인데도 강남을 약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한 달 정도로 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하철 요금으로 쓰거든요. 네. 그러면 20만 원 정도는 작은 금액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뭐 한 2,500원이나 3,000원 정도로 올라간다 그럼 저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이 지하철 비용으로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심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곳에 네. 이제 간담회 같은 네. 곳에 나오셔서 네. 가급적이면 지하철 요금은 올리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다. 다만 지금 3년째 굉장히 뭐 1조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네. 이 지하철이 적자를 내고 네. 있다 보니까 그냥 막 팔아. 뭐 창동 뭐 역사도 아. 팔고 뭣도 팔아. 뭐 이래서 그 중에 수익 사업으로 등장을 한 게 바로 요 지하철역 이름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안 올리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어찌 보면 그렇죠. 그나마 자구책인 거죠. 음. 물론 얘를 다 팔아도요. 그렇게 네. 많은 돈이 남진 않아요. 표를 한번 볼 건데 네. 표를 계속 넘기시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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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를 보시면 네. 지금 역대 유료,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네. 역의 명을 네. 한 거죠. 네. 그 계약금 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뭐 3억대, 2억대, 그다음에 뭐 1억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좀 약한 역들은 네. 금액이 좀 작고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이제 금액이 좀 높은 편인데요. 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 네. 서울교통공사 단기 순이익의 추이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단기순 손실이네요. 네, 2017년도에는 그래도 뭐 한 5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코로나가 아주 본격적으로 된 게 2020년도잖아요. 그쵸. 와. 2월 달이었으니까. 2배 이상이 그냥 확 뛰어버렸네. 네, 그래도 한 5천억대 정도를 좀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되면서 2배로 늘어나 버린 거죠. 1조 정도로.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거의 1조하고도 6천억. 와.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따지자면 5천억 수준이었는데 거의 1조가 그냥 더 네. 와. 빚이다라고 할 정도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그래도 나름 뭔가를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뭐 굿즈 같은 것도 팔고요. 뭐 여러 개 이렇게 그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좀 소소해요. 소소해서 전에는 막 이렇게 조금밖에 못 팔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대대적으로 그냥 50개 네. 역을 팔겠다라고 이야. 해버린 거죠. 자, 공고문을 한번 볼게요. 네. 자, 공고문이 애초에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 재정난 극복 네. 위해 강남 등 50개 역 영명 변기 공개 입찰 실시. 네, 맞아요. 네. 이 영명 그리고 병기라고 하는 게 네. 뒤에 그렇게 가로 열고 들어가는 거야 라는 의미인 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하철역에 부재를 달아서 그렇게 팔 거야 네.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달이라고 했으니까 6월 네. 7일부터 네. 입찰을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접수 마감은 22일에서 네. 27일까지 네. 이제 3개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이 금액들을 이제 살펴보면 어디 역들이 이제 진행이 되나 네. 그리고 또 최저가 네. 말 그대로 입찰가액은 얼마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네. 거를 한번 볼게요. 네. 강남역은 네, 최초가예요. 우리 저게 낙찰가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오호호. 입찰이 가능한 금액이란 뜻이에요. 이야, 저거부터 시작. 그렇죠. 왜냐면 이야. 을지로 상가역이 이미 8억 7천을 찍어줬는데 어허허. 강남역이 자, 강남역은 금액이 가장 비싼데 이유는 왜일까요? 거기가 아무래도 사람이 정말 많이 다니고. 맞아요. 정말 많이 다녀요라고 하는 게 네. 그냥 정확한 데이터로는 뭐냐면 하루 승하차, 그러니까 타고 네. 내리는 인원이 22만 명입니다. 어휴야. 엄청나죠.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승하차 인구량을 네. 따졌을 때 네. 우리나라 현재 운행을 네. 하고 있는 지하철역이 한 600개 역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 600개 역 중에 네. 1위예요.
강남이. 오, 네. 그럴만해요. 진짜 거기는 그죠.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계단 밖에서부터 줄 서 있어요, 거긴 진짜. 그냥 지하철을 탈래도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기다려야 못하 되잖아요. 진짜 지하철이 안 보여. 지하철 기다리는데. 네,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정말 거의 차를 두세 대 보내고 타야 될 정도로.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거 강남역 출퇴근 시간은. 분들은 정말 네, 엄지척 해드려야 돼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1위다 보니까 가장 높은 네. 그 금액을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시청역, 네. 건대 있고요, 네. 선릉역, 압구정역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금액들이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은 많이 안 나와 있잖아요. 50개 역을 판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50개 역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도대체 네, 네. 무슨 역들이 나오나. 그렇죠.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역들, 나와 있는 역들. 공사를 들어가 봤죠. 어.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서 이제 그 공고문을 다 살펴봤죠. 자, 살펴봤더니 이제 어떤 역들이 네. 얼마에 나오는지를 네. 이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대체 어디가 나와 있고 얼마부터 또 시작하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네. 지금 현재는 네. 아까 보셨던 역들 정도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50개 역이 어떤 역이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 자, 요게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시게 될 이 자료가 네. 서울교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네. 입찰 안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려면 네. 어떤 역이 나와 있고 네. 또 얼마 이상을 써야 되고 어떤 곳에 게재를 시켜주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방배. 9분을 보시면 9분은 아까 왜 세 개 그룹으로 네네네. 나눠서 매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1차는 6월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 호선에는 2호선이냐 3호선이냐 각각의 네. 노선들이 써 있는데 네. 밑에 환승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우리끼리는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 네. 요렇게 얘기하는 네. 지하철역이 하나만 지나는 게 아니라 어. 두세 개의 노선이 지나는 애들을 환승역이라고 표현을 해준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역을 보시면 방배는 2호선이고 네. 을지로 입구도 2호선 그렇게 네. 해서 뒤에가 없는 거고요. 네. 네, 환승역을 보시면 시청역하고 가로 열고 1, 2호선. 2가 네. 1호선도 지나고 2호선도 지난다 네. 이건데요. 오. 궁금한 거는 또 네. 이제 눈치를 하나 또 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네. 요게 두 개만 있지만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제 더 깨알 같죠? 네. 환승역만 한번 볼게요. 네. 자, 환승역 맨 밑에 보시면 네. 공덕역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응. 자, 공덕역 옆에는 몇 호선이 써 있죠? 5, 6호선. 그럼 5호선, 6호선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공덕역은요, 쿼드러플 역세권이에요. 자, 지하철이 두 개가 지나가면, 네. 두 개가 지나가면 더블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세 개가 지나가면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네. 표현을 쓰고, 네 개가 지나가야 쿼드러플 역세권이라는 네. 뜻을 쓰거든요. 근데 공동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이에요. 왜죠? 원래 쿼드러플 역세권이에요. 근데 왜 저기에는 5호선과 네. 6호선만 표시가 돼 있을까요? 저 두 개만. 맞아요. 5호선하고 6호선 쪽에만 이 자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경의중앙선하고 잠깐만요. 경의중앙선하고 공항철도가 있는데 네. 얘네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포함이 되지 않느냐? 왜 네. 걔네들은 뭐 안 해주는 거냐? 네. 이게 좀 지하철이 저도 100% 알지는 못하는데 이 담당 기관들이 다 달라요. 뭐 어디는 서울 메트로, 뭐 맞아, 어디는 맞아, 서울 맞아. 뭐 교통공사, 뭐 어디는 뭐더라 이게 뭐 민자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네. 담당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네. 여기만을 본인들이 내놨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그 여기 보니까 홍대 입구 있죠. 네. 홍대 입구가 2호선에 보시면 네. 2호선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네. 홍대 맞아. 입구역도 홍대 입구역도 맞죠. 이것저것 많은데. 경의중앙선 같이 네. 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강남이 네. 그 환승률 이용 객수가 1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2등이 어딘지 아세요? 2위. 2위요? 아, 좀 전에 홍대 입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홍대 입구요? 네, 홍대 입구예요. 오, 자, 그러면 2위가 홍대 입구 여기구나. 여기 네. 2위인데 네. 자, 도표를 보시면 네. 금액이 낮아요. 그러네요.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5억 여기는 5억. 8천부터 시작이야. 아까 강남은 8억 7천이었고 얘는 오히려 5억대예요. 오. 그런데 얘보다 더 높은 애가 있어. 지금 6억대가 있거든요. 네. 자, 환승역 가보시면 건대 입구역이 있어요. 네. 자, 건대 입구는 2호선과 7호선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홍대 입구는 2호선만 해주는 거에 반해서 이 건대 입구역은 2호선하고 7호선까지 네. 가니까 1인 승하차 인구로만 따지자면 훨씬 얘가 입찰가가 높아야 되는데 더 이제 한 노선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된 거고 건대 입구는 두 네. 개의 입구 개찰구를 어쨌든 해줄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더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마다 네. 그 제가 얘기하는 출구 있죠. 네. 출구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그 입출구가 약간 좀 많이 이렇게 확 떨어져 있는 네, 좀 맞아요. 개별적인 것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도표를 이제 게재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 뭐냐면 지하철역 이름 하나만으로 돈이 될 수 있구나. 오, 진짜?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그 돈이 차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차등은 왜 되어 있을까?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호선일 때 금액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건 2호선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호선의 단가가 가장 높을 거고요. 그다음 그 환승역이 여러 개의 노선이 지나가서 노출도가 좀 더 높을 수 있을 때, 네. 그리고 그 사용 인구가 많을 때, 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입찰가가 정해졌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많은 역을 바꾸면 어쨌든 그 출구에 있는 그거 뭐야 다 바꿔야 되고 표지판 같은 거 전부 다 바꿔야 돼. 노선도 다 바꿔야 되고 그거 아니, 비용도 좀 들겠는데요? 8억을 주는데 그 정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모든 뭐 몇백 개 역에 있는 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즘 아마 여러분들 네. 그 지하철 노선도 이제 지하철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더기로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맞네. 덧붙여놨어요. 그럼 싹 바꾸는 게 아니구나. 계속 최근에 스티커로다가 작업을. 제가 신분당선이 연장이 됐고 시민선이 그 이제 개통을 했는데 네. 거의 그 노선들을 기존에 있는 데다가 이제 덧붙여서 스티커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당분간은 그렇게 스티커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 네네네. 싶고 또 이제 너무 누더기거나 교체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네. 것들은 네. 그래도 좀 바꿔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쓸데없는 네. 걱정을 제가. 그러게요. 네. 서울교통공사를 이제 데려 막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용 네. 많이 들 텐데 이거 돈 없으시다면서요. 이러면서. 네, 스티커로 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돈 많이 안 들게. 네네. 가뜩이나 적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네. 혹시나 낙찰 받으시는 기업 분들이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스티커로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요청해 주시면 네, 그럼요, 적자 그럼요. 해결에 네, 좀 그것도 더. 붙이려면 또 사람 일손 들어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역을 이렇게 파는 네. 게 역의 이름을 네. 부기명이긴 하지만 네. 파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일까? 오. 그게 이제 또 궁금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입찰 그 표 공고문을 보니까 네. 아니야,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었어라는 그 선 선진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네.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을 해서 네. 그 가져가고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 네. 유상 말 그대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네. 역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네. 해외에서도 철도 운영사의 새로운 수입 창출원으로 어.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부터.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한 15년이 더 빠른 거네요. 네. 근데 뭐 그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뭐 네. 문화나 이런 수준들이 네. 거의 일본에 한 20년 정도 뒤져 있다 혹은 뭐 늦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는데요. 네. 뭐 소비는 저희가 이제 갭이 좀 많이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도 그런 어떤 그 행정이라든지 네. 기본적인 것들이 네. 거의 2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기술이 훨씬 더 뭐 기업들도 훨씬 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유행하는 것들이라든지 어떤 트렌드들이 돌아오는 요 순서를 놓고 보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도표를 다시 보시면 2000년도 초반부터라고 했으니까 얼추 네. 15년 정도 빨랐다는 그쵸.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의 뉴욕,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 네. 인도의 델리까지도 이렇게 영명권이라고 하는 네. 이름, 그러니까 네이밍 라이츠라고 하는 네. 그 이름을 아예 그냥 붙여서 이런 해당 사업을 아주 꾸준하게 네.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사례의 이미지도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틀란틱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뉴욕에 네. 설치된 사례, 네. 그다음에 중간은 영국 런던에 설치된 사례, 그리고 네. 가장 오른쪽이 일본에 설치된 사례인데 이렇게도 이미 하고 있어. 이걸 해놓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50개나 역을 어쨌든 적자지만 파는데 야 니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네. 아니야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렇죠. 굳이 적자 나서가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뭐 하는 그러니까 걸 수도 있으니까. 좋은 수익 사업이야. 그쵸. 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하나야 그냥 이렇게. 네네. 예. 근데 솔직히 이런 마케팅 방법들이 네. 공기관이라고 뭐 하지 말라는 법은 그쵸, 없죠. 그쵸, 그쵸. 네. 네. 그리고 뭐 교통공사 자체가 네. 이미 뭐 서민들의 돈을 뭐 착취를 해서 엄청나게 뭐 그 배불리고 있다거나 하면 네. 야 이렇게까지 꼭 그렇게까지 꼭 다 가져가야만 했냐 막 이것처럼 꼭 그래야 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그게 이미 아니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지하철의 적자를 좀 가져오는 요인이 네. 무임승차 부분이래요. 무임승차. 네, 요 무임승차는 돈을 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냥 넘어가서 네. 돈을 일부러 내지 않는 무임승차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돈을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인분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제가 나이가 60세부터인지 65세부터인지 좀 네. 헷갈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년 이후라고 보는 노년이라고 보는 분들에게는 네. 이제 별도의 카드가 있으셔서 네네네네. 발급이 되셔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노인 인구가 점점 네. 우리나라가 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 수입이 없으신 단계이시기 때문에 네. 이동권이라도 주시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네. 거를 없애자가 아니라 지하철 요금을 조금 현실화하고 그죠? 솔직히 커피 하나 가격 우리 정말 하루에 5,000~6,000 원씩 쓰는데 네.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조금 더 쓰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하철 요금을 조금 더 올려도 네. 예, 크게 저항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안 올렸. 전 정말 서민으로서 네.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해봤자 결국엔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서민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걸 봤거든요. 뭐 이런 무임승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라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많이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조들이 힘들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에 네. 일하는 사람을 자꾸 자르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이게 네, 적자가 나니까 티켓도 그럼 자동으로 돌려. 네. 그래서 기계에서 뽑도록 하고 그다음에 역승무원들 자꾸 줄이고 아. 이러다 보니까 또 혹은 기관사를 네. 뭐 세 타임, 한 네 타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세 타임으로 돌려서 시간을 더 오래 일을 하게 하시거나 뭐 혹은 그 역시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 지금 신분당선은 무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기계가 자동으로 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용인으로 가는 네. 에버라인선이 있어요. 네. 그 에버라인선도 자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관사조차도 자르고 있는 거죠. 기계, 죄송해요. 자른다고 하는 표현이 예, 또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네. 심히 불쾌하실 거라. 네. 예, 어쨌든 인력이 기계로 좀 대체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서민된 입장에서 네. 지하철 요금이 네. 너무 오르는 것은 네.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좀 현실화돼서 물가 상승률이 벌써 올해만도 4.5%가 올랐는데 네.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서울시나 정부가 네.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얘기인 그쵸, 거죠. 그쵸. 네. 아, 근데 요즘에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인화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뭐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것도 요즘에 무인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맞아요. 뭐 예전에는 5명이었던 어떤 뭐 식당에서도 뭐 로봇들이 음식 다 갖다 주잖아요. 요즘에는 맞습니다. 주문도 다 이거 뭐 탭 같은 걸로 다 하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직업군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자동화 되면서. 네. 네. 보통 이제 그거를 역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차를 끌고 다녔던 마부가 네. 자동차가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었지만 네.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일자리가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인 거지. 그쵸. 이거를 일자리 맞아. 뺏기로만 인식하지 말자라고는 얘기는 하시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익숙했던 다양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그쵸. 있고 그분들이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너무 현재는 AI처럼 그러니까 뭔가 기계를 다루거나 전산과 관련된 네. 뭔가 그런 일들을 다루지 못하면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말을 몰던 노동력을 네. 그냥 공장으로 옮겨서 내가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아예 그걸 기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어딘 거야 도대체 이건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건 너무 이제 크게까지 가면 저희가 맞아요. 말 네.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저희가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서민된 입장에서 이 네. 정도 얘기는 그래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그죠? 얘기니까 저도 서민으로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르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뭐 내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안 오를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지하철역 이름을 네. 우리가 한번 네. 사보려고 했는데 사보려 했는데 말 못 사네. 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나 살 수 있었는데. 돈키니지에 배우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거. 네. 개인에게는 안 팔아서 우리가 안 사는 그러니까요. 걸로. 네. 그렇게 참. 결정 짓고 네. 우리 다음 코너 네,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 네. 볼까요? 이제 다음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조금 마무리 단계죠. 이제 우리 머니 트레이너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네. 보시면 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네. 아마 화면이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 사진으로 오.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네. 오. 사진이 하나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저 사진이 오건영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 출판사가 페이지 2인데요. 네. 아마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네. 거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해 가는 네. 유명한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분이시구나.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머니 스캔들이 네. 머니 스캔들이 그런 느낌으로 좀 부동산계 혹은 네. 뭐 머니 재 네. 뭐라 그러지 이런 재테크계의 네. 3%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네. 네, 그 이제 3%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페이지 2예요. 그래서 이 3%에 나오셨던 네. 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네. 책을 이제 하나씩 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오건영 님이 생각외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기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제 PPT 자료, 지금처럼 저희가 하듯이 네. 말을 하고 중간중간 PPT 화면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들 이제 그 초대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 오건영 님이 어떤 그 이제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내셨냐면 네. 좀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네. 뒤에 조그만 이제 그 칠판들 있잖아요. 네네네. 화이트보드라고 하는데 네. 그 화이트보드를 좀 준비해달라고 해서 네. 우리 머니 스캔들 요거보다 딱 2배 정도 되는 네.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도식파에서 뭘 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만큼이나 네. 동키님에게 설명드릴 때 저만큼이나 설명 잘하는 느낌으로 이분이 거의 그 이 3%를 구독하시는 네. 사람들에게 네. 엄청나게 다가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오건영 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아주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내신 책이 바로 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예요. 우리 오늘 주제도 네. 전월세 전환율이었지만 네. 솔직히 그 근저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개념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쵸.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상승되는 거요. 뭐가 상승되는 물가? 거? 금리 상승, 물가 물가가 상승. 상승되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뭐가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바뀌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물가가 상승하면 네. 돈의 가치는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상승할까요? 상승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커피 한 잔을 샀어요. 네. 커피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책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책이요 만화가 중간중간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만화들이 반가운 좀 되어 소식이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기본적으로 잘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이 아주 네. 즐겁게 읽으실 수 있고 또 어려운 단어를 좀 쉽게 아주 뭐라고 그러지? 응축해서 좀 썼어요. 그래서 책이 참 빨리 잘 읽히는데 네. 이 책에서 만화가 있는데 그 네. 우화들 중에 아주 네. 좀 잔인하리만큼 네.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우화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네. 해요. 그게 지금 동키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와 연결이 돼요. 네. 자, 무슨 우화냐면 네. 개미와 배짱이 얘기예요. 개미와 배짱이요? 근데 네. 제목이 뭐냐면 네. 일만 했던 바보 같은 개미예요. 뭐냐면, 자극적이네요. 네. 개미가 일을 네. 아주 열심히 네. 합니다. 봄, 여름, 네. 가을, 겨울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지하철 타면서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자, 그런데 배짱이는 뭐 하죠 항상? 바이올린을 들고 네. 연주를 하죠. 띵까띵까. 띵까띵까 일을 안 해요.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는 어때요? 그러니까 곡간에 열심히 이제 그 음식들을 채워놔서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개미는 아주 여유롭게 그 음식을 먹는 게 이제 결론이고 배짱이는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막 추워서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시간이 지나서요. 바이올린이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뭐야 이거? 인플레 뭐야?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물건의 가치가 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올린이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네. 게 자꾸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바이올린이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돼서 그 돈으로 그 바이올린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와, 이런 뭐야? 얘기예요. 이거 흐름이 갑자기 그렇게 돼요? 네. 오, 자, 너무 이 재밌다. 우화 하나를 통해서 와. 물건의 가치가 아. 오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이올린을 한 대를 사려면 200만 원만 있으면 됐어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400만 원을 모았어도 바이올린이 2,000만 원이 돼 있으면 저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못 사죠. 이게 바이올린이 아니고 휴지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다 이런 물건들의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것,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인플레이션인 건 아시죠? 네. 예.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과 같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서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네.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오른다? 아니,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지, 난 그게?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결국은 물가가 올라서 돈이 어쨌든 많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중요성은 커졌지만 예전에는 종이 한 장, 10,000원짜리만 있으면 될 걸 이제는 10,000원짜리 10장이 필요하다니까? 그거 어디서 갖고 올 건데요? 벌어서. 근데 벌 수 있어? 못 벌어요. 못 벌잖아.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냥 짜장면, 늘 얘기할 때 짜장면 얘기하거든요. 자, 짜장면은요. 예전에 얼마였을까요? 1,000원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우리 땐 1,000원을 먹었어. 나이가 나오니까. 아니,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예. 뭐 2, 3,000원? 한 3,000원대가 있었어요. 3,000원으로 하죠. 3,000원 정도에 예. 먹었어요. 자, 근데 지금 짜장면 가격 얼마예요? 지금, 6,000원 이상? 물론 7,000원? 이제 뭐 해물 넣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기본 짜장 저렴한 게 그래도 한 6,000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장면의 가치가 올랐어요? 네. 자장면의 가치는 오른 건 아니죠. 그냥 똑같이 짜장면이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3,000원을 주고 내가 사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1,000원. 2배인 6,000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 하나를 사는 것에 대한 돈이 3,000원짜리와 6,000원이면 화폐 가치는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렵나? 최대 위기인데 돈키인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왜 떨어졌다고 말하는지, 왜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달러 환율 아시죠? 네. 우리나라 1,000원,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미국 달러를 살 때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갑자기 보고 계신 분들이 비웃을 거 생각하니까 웃으면 이거 어떻게 나중에 편집해서 나만 모르는 건가? 아름답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면 그냥 이럴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군요. 그냥 약간 넘어가면 돼요. 입력식으로 뭐 입력을 이해가 안 했습니다.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그러네.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다 가는데 그냥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만큼 돈 더 중요하게 된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요 그 이탈리아에 예전에 리라라고 하는 종이 지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폐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요. 정말 이만큼 박스로 된 걸 하나를 들고 가야 라면 하나를 사요. 자,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상승한 거예요? 그럼 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짜장면 살 때 3,000원짜리와 6,000원 되는 게 왜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 이게 한 개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개.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사는데. 그래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자산 가치를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되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물건의 가격은 오르는데 이 물건의 자체의 가치가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뭐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다? 돈의 아. 가치가 떨어진 거다. 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쵸.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돈이 그럼요.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필요하게 된 막 거구나. 걔가 막 짜장면에서 아. 날개를 달아가지고 막 뭐 금가루가 뿌려져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그대로 짜장면 네. 한 가격인 거잖아요.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좀 인플레가 서서히 올 때는 네. 그래도 자산 가격이 되려 올라요. 물가 때문에 올라요. 그래서 주식도 조금 오를 수 있고 부동산도 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와버리면 되려 어떤 상황이 오냐면 네. 사람들이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가 월세를 네.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뭘 못했어요? 월세를 많이 내니까 생활비 같은 게 좀 줄여야 돼. 생활비에서 줄여야 돼. 소비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짜장면 하나를 사 먹을 때 말 네. 그대로 우리 늘 그 얘기 듣잖아요. 아유, 10,000원짜리 들고 가도 살 게 없어. 요즘은 왜 편의점 가도 10,000원짜리로 살 게 없잖아요. 예전이면 10,000원이면 정말 우리 군대의 농담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가진 않았지만 선임이 10,000원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저기 초코파이 한 10상자 사오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한 3병 사오고 그리고 2,000원 남겨와 뭐 이게 이제 군대 용어 군대식 유머인데 네. 예전에는 10,000원 가지고 뭐 살 게 많았어. 근데 물건 가격이 오르면 장바구니가 반으로 줄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네.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예전만큼 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 돈의 그 자금에서 네. 기초적으로 먹고 아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먹고 머물 집 이런 것에 대해서 비중이 커지면 네. 나는 소비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뭐가 온다고 했죠? 시장이 침체가 올 수 네.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침체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침체가 아주 심하게 오면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말이 어려운데 그냥 침체가 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물건값이 오르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오케이. 네. 예? 근데 그게 너무 약하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네. 심해지면 내가 쓸 돈이 없어. 네. 그래서 경계는 침체. 네. 자, 그러면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에 거의 그 뒷자락으로 가면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그 미국은 8%예요. 작년 대비 8%가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4%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있는데 1억을 은행에다 딱 넣었는데요. 은행 금리가 네. 2%예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야.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처럼 8%야. 네. 자, 그러면 은행에다 돈 넣을 필요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네. 마이너스 6%인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아이고야, 어렵다. 자, 그냥 어우, 잊어버립시다. 삐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잊어버려. 삐져 나오야 들어가. 잊어버려. 네. 자, 잊어버리고 마음을 네. 릴렉스하고 다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 그래, 그 어려운 단어들 막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 나오고,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어려운 얘기들 다 우리가 자꾸 거론하는 건 뭐예요? 가격이 오르면 해피하지. 근데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오르면, 그리고 심하게 오르면, 경기 침체가 올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정도로 심하게 이제 인플레가 올 거냐. 네. 그래서 인플레를 넘어서서 경기 침체까지 오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거냐에 대해서 이제 경우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올 수도 있고 그쵸? 안 온다. 근데 네. 우리는 항상 플랜 A, B 뭐 이런 게 그쵸?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 4개로 나눈 거예요. 호호호.
자,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개로 나눠서 각각의 상황이 왔을 때 네. 우리는 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좀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가 많이 왔을 때는 네. 전통적으로 보면 네. 자산을 좀 분배해 놨던 것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음. 어떤 곳에 한 군데다 몰아놓으면 네. 아주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빵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주식 쪽으로만 네. 갈 거야 그러면 배당주에도 조금 넣고 성장주에도 좀 담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성격이 다른 것들에다 조금씩 담으라는 거예요. 금도 조금 사놓고 뭐 코인도 조금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다가. 네.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분은 이제 주식 시장, 그 부동산 시장은 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주로 주식을 그렇게 네. 바구니를 여러 개 계란으로 나눠서 담아라 라는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계시는 네네네. 거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까지 네. 하니까 저도 부동산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아파트에만 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7년 동안 아파트에 몰빵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세금 혹은 대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다가 내 재산, 전 재산을 박아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거나 조금 다르게 자금 운용이 가능하시다면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빌라에도 뭐 조금, 오피스텔에도 조금, 그다음에 뭐 토지에도 일부 조금. 저는 그렇게까지 포트폴리오를 나눌 정도로 자금이 많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그렇게 가져가야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인플레가 심하게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경기 침체가 오면 여태 동안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초반에 멘탈 관리할까요? 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뭐 지금 보니까 18,800원인데 제가 저번에 책값 보고 좀 놀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책들이 거의 기본 가격이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18,000원이면 꽤 두꺼운 책 윗선이었거든요. 13,800원, 16,800원, 그 다음에 18,800원이었는데 이제는 wen만한 책들이 거의 이 정도는 해야 될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도 그렇게 얇지는 않은데 굉장히 잘 읽혀요. 아주 손쉽게 잘 읽히고 그런데도 내용이 아주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뭐 저는 페이지 2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또 오건영 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친해지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트레이너님께서도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직접 쓰신 책들도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우리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너무 2시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2시간이 채워졌네요. 그러네요. 이거 후딱 마무리 지어버리죠. 그럴까요? 뭐 오늘 조금 우리 단순하게 재밌게 얘기하자 해놓고 생각보다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뭐 내가 재테크를 아예 포기해야 되나 하고 거의 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울상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항상 재테크에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크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절대로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이렇게 머니 트레이너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뭐 카페나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은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생방송으로 정말 편하게
공짜로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따로 책을 사거나 따로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이 저희 방송만 보셔도 저는 충분히 어떤 이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 TV,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게 나중에 방송 나갈 때 네. 그 별도로 네. 이제 그 뭐죠? 주소나 이런 것들을 남겨놔 주시면 네. 저희가 커피 쿠폰 배달 보내드리도록 어떤 분한테 혹시 드릴 하겠습니다. 김나미님, 네. 또 김나미님? 우리 현주 조네님, 네. 또 앞에 또 아까 누구셨더라? 햇살님?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릴까요? 네, 햇살 가득님.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3 분께. 햇살님이랑 김나미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보셨으니까 저희가 따로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현주 존예님께서는 아프리카 TV는 따로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방명록이라든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선물 받기로 했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재밌게 네. 오늘 진행한 것 같고요. 네.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 네.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네. 네. 알찬 주제를 가지고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머니 트레이너 백승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킹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제발 다음 주에 만나요.